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첫 정상외교 일정이 끝났습니다. 새 정부 들어 한일 정상회담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4명의 패널과 자세한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에서 민주당 선대위에서 활동했던 일본 전문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내렸던 검찰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것인가? 재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녹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의 혐의가 더 구체화됐습니다. 녹취만 수백 건이라고 합니다. 강제 구인을 해서 빨리 수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상외교 첫 무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친화력을 활용한 공감대 외교를 펼쳤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특유의 친화력과 또 유머를 활용해서 격이 없는 대화를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소년공 시절 팔을 다친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소년공 출신이죠. 룰라 대통령은 몇 살 때 일이냐고 물으면서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말하자 룰라 대통령은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하며 몇 살 때 일이냐며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자리를 일어서며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않는다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층민 출신 인도의 모디 총리에겐 가난했던 유년 시절 이야기를 꺼냈고 인권 변호사 출신 영국 스타머 총리에겐 같은 인권 변호사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길을 끄는 장면들도 나왔습니다. 기념사진을 찍고 나가는 길에 룰라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사이좋게 어깨동무를 하고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확대 회담에서 룰라 대통령이 일부러 찾아와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소개해주는 듯한 그런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윙크와 따봉을 날리면서 친밀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숨가쁜 1박 3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네, 1박 3일 짧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귀국길의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어둡네요. 자세하게 보이진 않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모습도 화면에 잡혔고요. 네, 오늘 1박 3일간의 G7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또 그 전에 한일 정상회담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는 장면입니다. 주요 인사들과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공군 1호기에 몸을 싣기 전의 모습입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는 한국의 정상 외교를 완전히 복원했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여야의 평가도 한번 들어봐야죠. 신영영 위원님. 예, 짧은 기간이었는데 상당히 200%, 300%의 그런 외교 효과를 가져온 건 아닌가 생각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9개 정상회담을 이루어졌고요. 그분들과의 친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됐음을 천명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G7 어떻게 보면 2년 만에 초청을 받아서 다시 여러 정상들과 회담을 한 것인데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등장해서 상견례를 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만큼 따뜻한 그런 주변의
오고 가는 그런 조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정치 경험이나 아니면 삶의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정상들과 얘기할 때도 본인의 과거사의 어려움, 인권 변호사, 그리고 소년경 시절 이런 부분들이 정치인으로서의 공감대가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당히 빠르게 친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면에서 매우 뿌듯하고 특히나 처음에 이제 비행기에 올랐을 때도 언론인들과의 그런 스킨십 그리고 정말 많은 언론들을 확대해서 초대하면서 같이 소통했던 부분들 결국에는 이재명표 실용 외교주의가 이번에 성과가 분명히 있었던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난 3년간에 무너진 그런 여러 가지 국가 시스템 그리고 외교에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극복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야당의 평가는요? 아무래도 뭐 한국의 정상 외교가 완전히 복원됐다 이런 평가를 하시는데 뭐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 주어를 그 임무를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그 이전에 그 외교와 본다면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기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야당 대표 시절에 민주당에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실제로 외교 무대에 나가서는 본인이 그렇게 비판을 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교 그 관행과 외교의 어떤 그 행보라고 할까요? 그런 거와 다르지 않았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이 굳건한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무엇보다 한미일 삼각공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뭐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지는 않았지만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 호혜적이면서 당당한 상호 존중의 어떤 그런 기조가 중요한데요.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 전에 전화로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일본 총리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중도 보수의 국민들이 봤을 때 좌파 진영의 진보 진영의 대통령으로서 중국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 거 아니냐. 자유민주 체제의 어떤 전통적인 G7 국가들의 어떤 우려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약간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불식시키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볼 수 있고요. 다만 좀 아쉬웠던 거는 저희가 G7에 갔던 이유 중에 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자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여하튼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 국면에서 미국이 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급하게 미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저희가 원했던 한미 정상회의가 열리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특히나 앞으로 언제 열릴지 아직 모른다. 다만 7월 달에 관세 패키지가 이루어질 상황이 있는 만큼 미국 대통령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탑다운 방식으로 상대국의 어떤 정상과의 신뢰 관계가 굉장히 이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7월 전에 그러니까 후행적으로 뭐 나토 정상회의만을 이렇게 기다릴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한미 간의 정상회의를 좀 빠르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다르지 않았다. 예. 글쎄요. 뭐 다르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완전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좀 반론을 듣고 나서 또 의견을 구하죠. 추가로 말씀드리면 워낙에 대통령의 외교 순방은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정말 호재의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와 여러 가지 외교 순방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쉬운 거는 실제로 돌아오실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논란을 가져오시지 않았습니까? 초반에 기억을 하는 건 바이든 날리면 그로 인한 MBC 탄압, 그러면서 입틀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았던 사건 사고가 상당히 많았다. 그런 면에서 단순히 이게 외교를 한다는 것이 출국해서 정상들과 만나는 게 아니라 각 나라에 미팅을 하면서 그리고 상대에 대한 그런 모두 발언이나 정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제한 시간에 얼마나 상대를 그래도 매력적으로 존중하고 또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스킨십과 스킬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그런 것들이 매우 자연스럽게 나왔다. 기획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에 2주 만에 정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는 거는 다시 한번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3년간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떤 부분이 다르지 않다라는 건지 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의 한일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거사에 대해 매몰되기보다는 미래에 대해서 같이 바라보자 이런 기조입니다. 그거는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지율을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외교를 정치의 어떤 국내 정치에 이용했다는 어떤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윤석열 정부 때 어떻게 보면 그 강제징용 문제가 굉장히 뜨거운 논란이 됐는데 이 문제를 제3자 변제라는 방법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뭐 스스로 친일 매국 정권을 증명했다. 그리고 또 일본에 굴종했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유지할 것인가 일본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유지하겠다 하고 질문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까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안부 문제까지도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야당일 때는 끊임없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외교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정작 본인들이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일본 정부에 대해서 과거사에 매몰될 게 아니라 앞으로 풀어가야 될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정부가 취했던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하고 있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 얘기로 들어가 보죠. 오래 기다리셨어요. 예. 예, 한 10분이 가버렸네요.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 작은 의견 차이가 있지만 차이를 넘어서기를 기대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그 대일 정책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작은 의견 차이가 있다. 결국 과거사 등등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있다는 거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차이 넘어서길 기대한다. 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걸 넘어서겠다. 뭔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또 발전시켜 가보겠다라는 의지를 동시에 표명한 것이거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였던 행보를 이 문장에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면 작은 의견 차이도 없다. 그리고 차이를 덮어두길 기대한다. 전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본 대일 정책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백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과거사 덮고 가자는 거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셔틀 외교는 재개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저희가 그 한미일 협력을 강화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협력 강화를 비판했던 게 아니에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죠. 근데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 왜 과거사 문제, 왜 과거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냐는 거를 물어봤던 겁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거 얘기하면서 과거사 문제도 얘기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지적하고 그리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이런 것 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인 걸 왜 못합니까? 항상 외교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양자 택일을 하라고 합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왜 택일을 해야 되죠?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도 경제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겁니다. 늘 하나만 택하라고 합니다. 일본과도 마찬가지죠. 미래지향적으로 갈 거면 과거는 덮어두자. 이런 스탠스를 말씀하시거든요. 왜 덮어둬야 되죠? 과거에 대해서 지적할 거 지적하고 목소리 낼 때 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스탠스 갖지 못합니까? 저희는 양방향적으로 다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불가능하다 계속 지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그냥 한쪽만 선택했던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는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그런 외교와 국정 운영 보여드리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시바 총리와 취임 후에 통화도 했고 그리고 만나는 장면 조금 더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 장면이고요. 일본 정부 물론 이제 정상회담 직후니까요. 일본 정부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일본 언론도 상당히 호의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한술밥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아마 한일 관계는 지역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면서 논의를 해가고 또 그 논의의 내용을 확장성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난 처음에서부터 민감하거나 첨예한 거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첫 만남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그런 예의 그리고 칭찬, 긍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시바 총리와는 이미 당선된 이후에 한번 통화를 하고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실제로 첫 만남에서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오른쪽에 앉는 것이 조금 더 상대방을 우선해주는 그런 서로의 상호 예의가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오른쪽 자리를 양보함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서로 양보하려고 했었던 그런 아름다운 미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일 관계가 앞으로는 우리가 과거사에만 매몰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같이 공동 전선을 구축하자라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이번 G7에서의 그런 미국 트럼프와의 관세 협상이 많은 국가들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예. 여러 가지 중동 정쟁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트럼프가 다시 컴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이 미국과의 관세에 있어서의 제대로 된 협상이 안 되고 불발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이제 트럼프와의 그런 만남 이전에 일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나름 삼각관계에서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가져간다 그러면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지점에서 할 말은 한다. 그리고 우리는 한미일 관계를 공고하게 하면서 일본과도 공고한 그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사인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번 G7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지만 아주 좋은 그런 성과를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과거사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 신뢰가 구축되면은 당연히 요구할 거 할 말은 하면서도 당당한 그리고 성과주의의 실용 외교로 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예,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대일 외교를 실패했었던 것은 과거에만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인 실용 외교를 이야기한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본과의 여러 가지 외교 문제가 있겠지만 강경 일변도의 태도로는 사실 해결이 불가합니다. 외교는 협력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정부가 잘 파악하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일본 총리와의 회담 당시에 이시바 총리가 매일 일본 TV에 나오셔서 이제 처음 본 것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일본의 매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친북 성향에 대해 문제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상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정책 관련해서의 입장도 보다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과 중국 사이 둘 다 잘 지내면 된다라는 이야기 방금 성치훈 의장님께서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의 주요 인사들 특히 피터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라거나 아니면 마르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중 견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처음부터 해왔기 때문에 중국 견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협력하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관세 협상이나 여러 가지 협상에 있어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실용 외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외교를 통해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짧게만 말씀드리면 미국은 정치적으로는 중국을 계속 견제하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협력하는 투트랙을 보였거든요. 근데 윤석열 정부 때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모두 중국과 협력을 잘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우리가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 거기에 협력하는 건 전 동의합니다.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그 추구하는 방향에 함께 가는 건 동의하죠. 근데 미국조차도, 그걸 주도하는 미국조차도 경제적으로는 지금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하기 전까지 바이든 정부 때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뭔가 그래도 중국과는, 왜냐면 가장 교역량이 큰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뭔가 싸우는 그런 전 아주 영리한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걸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왜 그걸 못합니까? 우리도 중견국가고 우리도 충분히 국력을 갖추고 있는데 왜 우리는 미국이 하자는 대로 정치적, 경제적 다 모두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만 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중국과의 교역량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어떻게든 협력할 수 있는 무조건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똑같은 무게추를 두자는 게 아니죠. 미국이 중시돼야 됩니다. 한미동맹이 가장 영순위가 되는 건 당연히 확실합니다만 거기에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리한 모습을 갖춰가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봤고 마지막 일정들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릴레이 정상회담 앞서도 보여드렸는데요. 룰라 브라질 대통령,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 쉐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모디 일본 총리, 스타머 영국 총리, 그리고 EU 지도부, 이시바 일본 총리. 제가 모디 인도 총리라고 했는데 발음이 좀 셌습니다. 카니 캐나다 총리. 계속 쭉 많은
해외 정상들과 릴레이 회담을 했네요. 그리고 앞서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할 때 보면 악수하고 뭐 엄지척하는 장면, 어깨 동무 장면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장면은 사실 정상 간의 회담이나 아니면 회동에서 그동안 잘 보지 못했던 장면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은 장면이죠. 사실 처음 만난 그런 각국 정상이지 않습니까? 상호에서의 공감대가 없으면 서로에게 어깨 위에 손을 올리거나 이런 부분은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두 국가의 그런 정상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만큼 마음이 통했다. 그러면서 이분 정말 진국이구나. 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비선에서도 뭔가 소통이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만찬 자리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그런 정상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는 면에서 긍정적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이렇게 G7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그런 관심 대상이 되는 그런 친밀성을 보였다. 예.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 여러 가지 정치적 역경을 경험하면서 구국진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유연성이 있고 또 때로는 유쾌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정상들끼리 통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의 외교의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다. 경직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앞으로는 외교적인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확대에 있어서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 잘한 게 있고 뭐 아쉬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국민들이 다 본 게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상하원 연설을 했을 때 기립박수를 하고 무엇보다도 만찬이었나요? 그때 또 팝송 노래를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바이든이 뭐 활짝 손을 양쪽으로 다 이렇게 올린 상황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미 동맹의 복원과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하신 부분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저는 좀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룰라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격의 없게 이렇게 서로 등에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어떤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나의 어떤 과거, 나의 어떤 이력에 내가 중요시하고 뭔가 각인되는 어떤 그 경험과 상대방이 비슷한 게 있다 그러면 호의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룰라 대통령도 소년공이었을 때 예전에 19살 때 팔을 다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했을 때 공통분모가 있는데 룰라 대통령 바로 앞에 누가 있었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국내 언론에서도 그렇고 G7 정상이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갔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나토 정상회의도 이재명 대통령이 거기 가실 텐데 거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의도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을 때 본인이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준비를 좀 못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예전에 2022년도에 그 당시에 대선 후보 시절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정치적 초보자가 외교적인 걸 잘 못해서 러시아를 자극해서 전쟁이 났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다가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G7과 나토 정상에 모이는 많은 분들, 그 회의에 모이는 많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 질서를 위시하는 그 중시하는 국가들 입장에서 러시아가 명백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맞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고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어떤 젤렌스키 대통령이 살상용 무기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약간의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리더로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짧은 시간 동안 8개 국가의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추었는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준비된 발언이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말씀은 좀 저는 과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 2022년에 그런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한 것과 이제 한 국가의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입장은 다르죠. 분명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더라도 이야기할 것들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고요. 다만 우선순위 아무래도 G7에 초청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초청 국가 뭐 브라질 룰라 대통령 같은 그런 분들과도 회담을 나눴습니다만 아무래도 G7의 정식 회원 국가들이 우선순위에 있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도 추후에 분명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과거의 발언은 그 뒤에 이재명 대표가 사과했죠. 표현력의 부족이었다라고 사과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트위터에 X에 올려서 한국의 변함없는 지지가 소중하다 이런 입장을 나타낸 적도 있기 때문에 그건 시청자들께서 좀 다양한 팩트로 판단하시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화면도 준비가 돼 있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악수하고 예, 그리고 네, 룰라 대통령과 네, 또 다른 정상들과 인사하는 모습들이 사진으로도 남아 있네요. G7에 다녀온 이야기는 계속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 같아요. 새로운 사실들이 또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한미 정상회담은 그러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는 역시나 궁금한 부분이에요. 당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당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명확하게 입장을 아직은 공개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또 나토 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 나토 회의를 참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고 실제로 이번 정말 취임 2주밖에 안 된 상황에서 G7을 빠르게 갔지만 실제로는 경험적으로는 외교의 효용성을 상당히 느끼고 왔기 때문에 나토에도 같이 참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또 트럼프와의 미팅과 만남을 통해서 한미의 여러 가지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아니면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회가 되는 선에서 외교를 널리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의 효용성을 분명히 검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크라이나나 여러 가지 민감한 우리 지금 세계의 전쟁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국가들,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북한이 이런 부분에서 파병한 문제,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대통령실과 그 내각이 체제가 잡혀지면 외교적인 전략을 통해서 정상회담이나 아니면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입장을 정하고 그다음에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사고나 아니면 리스크를 안는 데 있어서 안정성을 취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너무 빠르게 가는 것이 항상 능사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요? 어떻게 봅니까? 나토 참석은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우방 국가의 상견례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지금 일본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상견례를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토 정상회의에서 지금 미국과 일본도 정상회의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주요한 관세 문제라거나 주한미군 방위비 이슈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정상회의 자리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과 친화력 있는 모습 보이면 좋습니다만은 엄지척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과도할 수 있고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당당하게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입장이 될 만큼 국제 입지를 저는 조금 더 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정체성이 유사한 사람들과 친화력 있는 모습들도 좋겠지만 지금 앞으로 안보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특히 오쿠스 안보 동맹의 주요 국가인 미국, 영국, 호주와의 관계도 앞으로 보다 공고하게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앞서 그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초보 정치인 발언이 2022년 2월에 있었고 2022년 2월 27일에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이번 대선 말고 이전 대선이죠.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폄하가 아니며 표현력이 부족했던 것이다 라고 입장을 냈네요.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아까 대표라고 표현해서 당시의 후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야 순방 뒤에 여야 지도부의 만남이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이에 앞서서 김혜경 여사의 첫 단독 일정도 있었거든요.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동포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사는 곳이더라도 정말 조국이 생각하는 여러분 마음이 살고 있는 저희보다 훨씬 더 갈렬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힘든 일도 많고 또 조국의 걱정 때문에 한동안 또 더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그런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고 또 조국이 바라는 일, 또 새로운 어떤 대통령께 바라는 일, 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얘기 들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중단됐던 배우자 외교, 영부인 외교도 6개월 만에 재가동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G7 순방 일정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오찬 초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시기를 국민의힘과 조율해야 한다. 원내 지도부가 꾸려졌기 때문에 네. 일단 협의를 해서 만남을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첫 순방을 갔다 왔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도 얘기하면서 국회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있어서 그 금액이 20조 원 플러스 알파 아닙니까?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게 사실상 국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야의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이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일률적으로 25만 원씩 다 준다고 했는데 그거를 15번에 국민들에게 15만 원씩은 다 주고 그 이후에 있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차등적으로 더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려운 분들한테 더 두텁게 지원하고 모든 분들한테 지원하다 보면 불편하게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저희의 입장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추경이라는 것들은 지금의 민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재명 표의 어떤 경제 정책에 있어서 가장 빠르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당의 어떤 협조를 요청하는 그런 자리로서의 어떤 식사 자리 그런 거는 뭐 자연스럽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이 만나게 된다면 상당히 오랜만에 그런 만남의 모습을 국민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정치가 회복되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바로 이렇게 취임한 날부터 야당 대표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또 순방 갔다 오면은 결국 정당이란 게 뭡니까? 정당은 결국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서 순방에 대해서 또 보고하고 또 의견도 듣고 하는 이 정치가 복원되는 모습을 저는 이게 몇 년 만에 본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때는 사라졌던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야당을 협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억하는 이런 모습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를 복원시켜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다는 게 참 반갑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추경과 관련된 이야기 있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원금과 관련돼서 민주당의 입장만을 고집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5만 원이었죠. 아까 설명하신 대로 야당에서 계속해서 뭔가 취약계층에 좀 더 두텁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주장을 분명 줬기 때문에 15만 원을 낮추고 대신에 취약계층에 좀 더 주는 식으로 저는 이것도 야당의 이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인 협의안이라고 중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의 중재안을 냈으면 저는 소수 야당이라면 충분히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선별적 지원, 뭔가 차별적 계층에 대해서 좀 더 차등적인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한 의견을 이 정도 수렴했으면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때도 추경을 공약을 하긴 했었죠. 30조 원인가요? 네, 다만 지금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비판 여론을 좀 설명을 드리면 선별 보편 프레임의 문제가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현금 살포 자체가 실패한 정책이다라는 비판들이 지금 국민들께서 많이 하고 계신 것이고요. 현금 살포요? 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선거철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현금을 살포하는 전 국민을 지원하겠다라는 명분은 좋았지만 현금을 살포하는 그런 정책들을 굉장히 남발을 해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께 오랫동안 계속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선별이라는
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기는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근본적으로 이 정책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현금을 뿌리기 식의 정책은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경은 필요하면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 많은 여론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요. 예. 저는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런 방향들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금 지급 정책이 아니라 감세안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감세요.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 현금 살포라고 표현하신 게 전국민 지원금 25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 그건 이번에 추경에 포함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차등 지급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얘기되고 있는 가안으로 보면은 우선은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그리고 차상위 계층 40만 원, 그리고 상위 10%의 소득자는 15만 원 정도로 이렇게 선별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의 어떻게 보면 하이브리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현금 살포가 뭔가 정책적으로 실패했다라고 단정짓는 거는 저는 매우 잘못된 오류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공방들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도 실제로 민생 그리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1차, 2차 추경하면서 그 효용성이 있었고요. 특히 지난 3년에 그런 윤석열 정부가 민생, 내수 이렇게 망쳐놓고서는 재난지원금 안 된다라고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김문수 후보도 30조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그런 부분에서의 내수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한 것인데, 이제 와서 그렇게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당의 입장과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다라는 면에서 대표성 있는 발언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 여쭤보고 싶고요. 좀 말씀을 그리고, 드리자면 예. 저희가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뿌리는 거를 저희가 동의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30조 원이라고 하면 1차 추경과 합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추경이 13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20조 원 안팎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저도 15만 원을 받으면 좋죠. 4인 가족이니까 6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사람이 마음이 받으면 또 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효과는 언제 나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나오는 거잖아요. 먼 미래 세대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어떤 경제적인 효과 관련해서는 100을 이렇게 소위 말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졌을 때 실제 소비에 가는 건 한 20%라는 것들은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연구 성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뿌린 만큼 그만큼이 된다는 게 아니죠. 왜냐? 소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원래 소비를 하는 건 맞는데 예. 돈을 받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에다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거는 안 하고 대신 그 돈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소비를 해서 굉장히 경제가 많이 돌아갈 것 같지만, 이른바 그런 승수 효과라는 측면에서 한 20에서 25%의 효과만 있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예.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짧게 20%라는 부탁드릴게요. 것도 단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은 매번 우리가 추경할 때마다 이런 논란에 쌓이지 않도록 제대로 평가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분명히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지역 상표나 아니면 지역 상품권이나 오늘의 상품권 같은 것들은 지역 내수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요. 특히나 소상공인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서 밥 한 끼 사 먹기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지원금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조금 더 과일도 사 먹고 여러 가지 생필품도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도움되는 거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거는 저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예. 이제는 국회에서 논의를 조금 더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차등 지급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그리고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현금 지원도 일부 좀 돼야만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시고, 반면에 재정 건전성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살포라는 표현은 사실 정치권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저는 진행자로서 제가 의견을 밝힐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 표현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살포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이란 표현으로 쓰면 어떨까라는 게 진행자로서 제가 드리는 뭐랄까요? 조언까지는 아니고요. 부탁입니다. 예.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야 돼서. 프레임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재원을 필요한 국민들한테 지원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국민 입장이니까요. 국민 입장에서는 지원을 받는다 하고
나한테 살포된다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저도 짧게 의미.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는 그 세금도 국민이 낸 혈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사용에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하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등 지급을 통해서 45만 원, 50만 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냥 현금 45만 원을 쥐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것이 저는 그들에게 경제적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는 측면이다라는 말씀을 한번 예. 드리겠습니다. 네, 물가까지 짚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하죠.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상황에서 권모 씨를 믿고 수익을 기대하며 피의자의 계좌와 자금이 권모 씨의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주식을 잘 모르는 일반 투자자라고 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인가 변호사인가 거센 비판이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나온 보도들은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즉,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임을 알고 있었고 성공 보수로 수익의 40%를 줄 거라는 약속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를 최근 검찰이 확보한 건데요. 그렇다면 이 녹취들 왜 이제서야 확보가 됐을까요? 여기에 검찰에 대한 비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녹취들은 미래에셋증권 서버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4년 전에도 압수수색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녹음 파일들을 빼놓고 수색을 한 건데 여기가 증거의 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외에도 검찰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도 특검에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계속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서글퍼지는데 재수사 과정에서 주요 단서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만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녹음 파일이죠. 통화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계좌를 운영한 김건희 여사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측에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그런 통화이고요. 수백 개라고 하면 얼마나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주가를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주가 조작을 알고 있다라는 뉘앙스로도 읽힐 수 있거든요. 저희가 언제까지 뉘앙스, 추정 이렇게 말해야 되는지 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전 이미 주가 조작의 증거가 너무 차고도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금 녹취록이 나온 거에 대해서 뭐 스모킹건이 나왔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스모킹건은 이미 나왔거든요. 예. 이미 주가 조작 세력들이 주가 조작 세력들에게 자 지금 주식을 팔라라고 문자를 보내자마자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계좌를 관리하는 그 증권사 직원에게 바로 몇 초 뒤 7초 뒤에 바로 그 매도하라고 하면서 수억 원어치의 그 8만 주에 달하는 그 주식을 팔아치운 그 증거와 정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불기소할 때 뭐라고 했죠? 전문성이 부족한 투자자다. 아니 주가 조작 세력과 정확히 몇 초 차이로 그걸 매도해가지고 수억 원의 차익을 거둔 사람에게 어떻게 전문성이 부족한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미 김건희 여사가 이 불법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차고도 넘치는 상황인데 이 정도까지 그들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녹취까지 나와야 추정하고 뭔가 의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검찰이라면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검찰이라면 지금 작년까지 나왔던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고 수사하고 이미 재판으로 넘겨졌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녹취 말씀하신 것처럼 수백 개가 확보된 그 녹취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 어느 정도 명백한 증거들이 나와야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됐다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왜 아직도 인정해 주지 못하는지 저는 솔직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 지금 JTBC와 또 SBS에서 보도한 내용이고요. 또 다양한 언론들이 계속 여러 단독 기사들을 내고 있습니다. 수년째 많은 언론들이 이 사안에 매달려서 집요하게 추적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추적만 하다 시간이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특검이 한다고 하니까 특검이 잘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2009년부터 3년 동안 통화한 것으로 지금 네.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직 대통령 부인 신분이기 전에 훨씬 전이죠. 2009년이면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한 것인데 언론에서는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방조 혐의는 일단 피하기 어렵게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선적으로 이제 검찰이 지난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 이유는 뭐냐면 법원에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는 것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다만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실제로 본인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인식하고 있다고 딱 떨어질 만한 어떤 증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소는 하지 못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런 결정을 했을 때 항고를 해서 서울고검에서 지난 4월부터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세 가지인데 대신증권이 있고 미래에셋 2개 계좌가 있는데 대신증권은 본인이 한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주가 조작을 했다고 한다면 미래에셋 계좌 관련해 가지고 요거를 분명하게 하고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고검에서 요번에 실질적으로 미래에셋 그 직원과 김건희 여사가 통화했던 내역 거기에 한 수백 개의 어떤 음성 파일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김건희 여사하고 이 그 직원이 통화 내용을 봤을 때 뭔가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김건희 여사가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누군가 조정하고 있다는 전제로 두 사람이 뭔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과도한 수익금 배분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했다는 음성 파일에 나왔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제3자가 봤을 때는 뭔가 김건희 여사가 아예 모르는 게 아니라 내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본인에는 예전에는 나는 이건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그거를 탄핵시킬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취했다. 증거를 확보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소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저는 다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거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4년이 넘었습니다. 수사에 들어간 지.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지금 민주당의 의원이신 서울중앙지검장을 역임하신 분이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했습니다. 예. 그때 왜 이쪽에 대해 미래에셋 계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버를 압수수색하면서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지 못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그런 정권의 눈치 그리고 봐주기 수사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이번에 드러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한 50일 만에 이런 증거들이 차고 넘치게 쏟아집니까? 그럼 그동안에 검찰은 과연 무엇을 한 것입니까? 사실 최근에 비화폰으로 민정수석과 그리고 검찰총장이 통화를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정권과 검찰이 뭔가 봐주기식 수사를 한 거 아니냐. 물론 그거는 명태균과 다른 이슈들이었다 하더라도요. 김건희 여사는 그동안에 본인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계속 부인한 것도 영부인으로서 정치적 도의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런 녹취록에 대한 존재는 모든 의뢰인들이 자산관리사나 아니면은 증권의 매수 매도할 때 당연히 해당 그런 증권사들은 녹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책임 소재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녹음 파일을 확보를 왜 이제서 했느냐.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면에서는 국민적인 그런 분노들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이번 결과는 당연히 특검으로 인해서 김건희 여사가 소환되고 기소하는 재판 과정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응당의 코스를 통해서 검찰도 그동안의 과오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회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들고 특히나 이번 정권에서의 그런 검찰들의 정권의 눈치를 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명분을 제공해줬다. 검찰이 스스로 그런 부분에서의 잘못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짧게 추가 말씀드리면 그 당시 이성윤 지금은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그 당시 검사가 주도했음에도 왜 밝혀내지 못했냐라고 하는 당시 얘기를 서울중앙지검장이었죠. 그렇죠.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는데 검찰 내부에 윤석열 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인 겁니다. 예. 온갖 수단을 활용해서 그런 수사를 막았겠죠. 그 이후에 검찰총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이걸 막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사를 제대로 못했던 것이고 이번에 재수사를 했던 이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검사들 아마도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을 수사했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이 사람들 이 그 검찰 세력 내의 그 윤석열 라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재임 중이었던 그 온갖 방해 속에서도 도이치모터스 공작 그 공범들, 주범들을 수사하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된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를 하니까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계속해서 뭔가 이 기소될지 안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주가 조작 본인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는지 인지한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문자 정황만 보더라도 본인의 계좌가 그 주가 조작에 활용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본인이 그 문자를 전달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람이라니까요. 어떻게 이거를 무슨 더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니 저는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그 주가 조작 세력들과 똑같은 시기에 그 문자를 전달해서 자신의 계좌 관리인에게 매도하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게 주가 조작에 참여했다는 명백한 증거지 더 이상 무슨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까? 저는 기소가 될 가능성은 거의 100%에 수렴한다고 보고요. 예. 이게 지연된 정의입니다. 과거에 그 검찰 권력과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수사를 막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드디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빠른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겠지만 특검에서 좀 더 명확한 수사를 통해서 정말 면면백백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짧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그때 수사를 할 때 검찰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습니다. 예. 하지만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시절입니다. 그때 뭐 꺾이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적극적으로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했으면 충분히 풀 수 있었는데 왜 그때 무혐의를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기소를 해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왜 아무것도 못했는가에 대한 비판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특검에서 밝혀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은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사실상 막았다는 취지의 그동안에 반박을 해왔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문재인 정부 때 탈탈 털지 않았냐. 근데 안 나오지 않았냐.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특검에서 조사한다면 다 나오지 않을까요? 어디서 뭘 막았고 왜 수사가 막혀왔는지 안 됐는지. 그렇죠. 이 사안의 본질은 누구 책임 공방한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가담을 했고 그 이익을 편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당 제대로 검찰에 조사받고 소환을 하고 그다음에 유죄 판결을 받았어야 되는데 정권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패막이가 되면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많은 패널들과 의원들도 아니 그러면 문재인 정권 때 탈탈 털었는데 안 나오면은 이건 무죄 아니냐라고 말했던 과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증거가 이렇게 쏟아지면서 사실은 손절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그때 황제 조사했던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검찰과 대통령실이 유착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특검에서 누가 덮으려 했고 누가 방패막이 했는지에 대한 것들 정황을 드러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때 많은 것들이 드러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내부의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때도 아니 검찰총장의 그 사모를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내부의 여러 가지 검사들 사이에서의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제대로 조사와 그런 것들이 안 됐다는 거는 뭐 알려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일부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자, 이 사안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예. 네, 방금 주장하신 바와 같이 명백한 증거라면 기소가 당연히 절차대로 되겠죠.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이재명 정부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서 지금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상황들은 조금 더 살펴봐야겠지만 특히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 과도하게 정치화되었다거나 검찰청 폐지를 주장한다거나 하는 극단적인 주장은 좀 자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연결짓자면 검사 출신인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검찰 내부에서 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을 받으면 또 유착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에 관계없이 그리고 신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재판받고 수사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진행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뇌물죄 재판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이기는 하지만 공정하게 진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 조금 전 기사가 나와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JTBC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다는 새로운 핵심 단서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 어제는 저희가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에게 블랙펄 인베스트의 계좌를 맡기고 수익 40%를 주기로 했다라고 말한 통화 육성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걸 단독 보도했는데 서울 고검 재수사팀의 수사 결과 김 여사가 블랙펄에 20억 원을 2달가량 맡기고 수익 40%를 약정한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육성 파일들이 있고요. 상세한 내용은 JTBC 뉴스룸에서 전해드릴 예정이어서 6시에 막 기사가 나왔네요. 네, 저희 JTBC에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다음 시간에 또 나누도록 하죠. 네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고칭합니다. 마치 안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 장면 오늘 많이 보셨을 것이고 제가 전문가와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지 또 과거사를 비롯해서 협력 관계는 또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오대영 라이브에서 뵙는 분입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선거 때는 또 선대위에서 활동하셨더라고요. 네네. 예. 선거 치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요새도 많이 했고, 예. 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예, 어디 다니셨어요, 요새는? 주로 서울에서 많이 했고요. 영등포에서, 여의도에서 많이 했고, 또 지방에서는 대구도 갔습니다. 예, 네. 대구도 다녀오셨군요.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많이 보셨을 텐데 이번에 네. 아주 뭐 특별하거나 아니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어떤 희망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보신 게 있나요? 아무래도 대구에 갔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더 오히려 오셔가지고, 예. 뭐 저는 민주당의 유세로 나갔지만, 말하자면 극kim적이 강하다라는 데서도 민주당 쪽을 이재명 후보를 당시 응원하는 분들이 꽤 많아서 예. 그런 좀 변화를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대구에서 변화를 느끼셨네요. 네. 첫날이죠. 유세 첫날 갔던 대구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번인가요? 예, 다음에.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공약 개발에도 관여를 좀 하셨나요? 공약에는 일단 외교적인 공약을 팀으로 내기도 했고요. 예. 네, 저는 또 위원회가 뉴라이트 족결 였기 때문에 뉴라이트의 사상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라는 부분에 또 다른 정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네. 뉴라이트 극복. 예. 자, 이 문제 좀 이따 네. 자세히 짚어보고요. 예. 한일 정상회담 오늘 끝났습니다. 네. 큰 틀에서 총평을 한번 해보신다면요? 아무래도 첫 번째 대면 회담이었기 때문에 샤틀 외교를 복원하고 이어가게 하고 또 계속 미래 제한적인 협력을 하자라는 원칙적인 부분에서 예. 합의를 했다. 그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네. 물론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에서도 외교 안보에 여러 가지 위기적인 상황이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아시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셨던 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대1 정책의 아주 기본적인 핵심들을
원칙적으로 네. 짚었다. 예. 예. 이시바 총리에게 상석을 양보하는 모습도 이렇게 화면에 잡혔는데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분위기였나요? 아주 좋은 분위기였고 예. 그리고 그 나이를 보면 그 이시바 총리가 68세, 예. 이재명 대통령이 60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보를 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훌륭하다. 그렇게 보이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본을 이재명 정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분석들을 할 수 있는 네, 근거들이 있어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 통화 이후로 두 번째로 일본 총리하고 통화를 했고요. 또 이번에 만남에서 이런 분위기도 그렇고요. 네, 네. 다 이런 것들이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이 다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관세 문제를 비롯하여서 미국하고의 관계가 일본하고 한국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상호 관세도 일본이 24%, 한국이 25%라든가 비슷하고 자동차 문제 그리고 조르강 알루미늄 문제 그 관세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풀어나가려고 하는 방향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군사비 이 부분에서 미국이 또 강하게 요구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면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배우면서 또 위로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그 공동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좋은 면에서요. 네.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시바 총리가 직접 만난 것은 처음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TV 방송에는 매일 나온다. 그래서 네네. 처음 만나는 것 같지가 않다. 자주 본 것 같다. 네네네. 라는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를 좀 더 편하게 예. 만든 것도 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은 가깝고도 먼 나라인데 작은 차이를 극복해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네. 작은 차이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요? 과거사 얘기일까요? 작은 차이가 어떤 것일지는 앞으로 좀 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예. 큰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작은 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의 외교적인 스탠스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하고 한국의 그 지정학적인 위치의 차이에서 오는 외교 관계 차이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작은 차이 혹은 큰 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을 이번에 차이는 작은 것이기 때문에 협력하면 극복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그렇게 내신 것 같아요. 네. 네. 작은 차이를 넘어야 된다. 이런 네. 표현을 썼죠. 이시바 총리는 어떤 인물입니까? 지한파, 그러니까 한국을 좀 잘 알고 한국의 네. 더 호의적인 총리로 평가를 할 수 있나요? 예. 기본은요. 친중파입니다. 친중파요. 예. 예. 중국을 아주 좋아하는 존입니다. 예. 이시바 내각 자체가 80%가 친중파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강경 포스 분들은 아마 그런 정권이 한국에 만들어진다면 빠르게인 정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예. 친중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친중파라는 것은 일본에서는 그대로 진안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언제 시진핑 국가 주석을 일본에 국빈으로 조정할까 이러한 논의도 사실 진행되고 있고요. 예. 북한 문제도 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북일수교죠, 사실. 일본이 납치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 북일수교라고 즉 현재까지 아베, 스가, 키시다까지만 해도 그런 노선이었어요. 예. 그러나 이시바는 먼저 북일수교. 그러니까 납치 문제는 그 이후에 해결된다. 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북한과 수교를 맺자. 먼저 하자. 예. 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친중뿐만이 아니라 친북한 정권입니다. 예. 친북한 정권이라는 것은 북한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정권이고 그래서 북한의 북일 간의 연락사무소를 빨리 개설하자라는 공약까지 했습니다. 예. 이시바는요. 네. 그러면 친한 또 친북, 네네. 친중 예.
그리고 아시아에 예, 대해서 내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굉장히 좋은 정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입장이 어떻습니까? 우리 입장에선 좋은 거죠. 예, 좋은 거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감을 서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럼 뭐냐고 하면 그래도 진중이지만 중국의 대만 유사시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또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원시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원시아다라는 것은 이게 전쟁 구역이 같다. 그러니까 필리핀, 한국, 일본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러한 중국의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대응해야 된다. 약간 진중파이면서도 전쟁 부분에 있어서는 이시바가 방위성 장관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네. 아시아판 나토도 쭉 주장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모순이 되는 입장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서 분석해 나가면서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국의 우호적이라면 네. 과거사 문제도 있고요. 또 평화 국면을 만들 수 있는 이제 동북아의 평화 문제도 있고 안보라든가 경제 협력의 문제도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서 최대한 우리의 이익을 키워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한일 관계는 역사 그리고 연도 문제는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사회, 문화, 경제 부분은 쭉 협력하자. 이게 하나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일본은 나가시마라는 이시바의 보좌관을 15일에 한국에 보내왔습니다. 예. 그 사람이 역사에 관한 3대 원칙이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과거의 협의라든가 합의한 부분을 잊지 말자. 후퇴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상 제3자 변제 문제라든가 이거 과거에 이것은 합의라기보다 이쪽에서 그냥 약속을 한 것뿐인데 이런 거 윤석열 정부에서. 지키자. 그렇죠. 예.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것에서 후퇴하지 말자. 그리고 역사 문제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조회하지 않도록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은 이쪽에 우리 이재명 정권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본이 상당히 윤 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부분을 계속 지키려고요. 지키자고 예. 그렇게 오히려 이제 요구해온 거예요.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와서 하루 전에 와가지고 나가시바라는 제측근이 그런 이야기를 이쪽에 예. 와서 했습니다. 네. 네,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잘 해석해 나가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합의, 협의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호한 것도 지키자라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범위 내에서 보느냐. 우리가 볼 때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런 것도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렇게 들리거든요. 예. 네, 그러나 일본이 또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윤 정권 때 합의.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지를 우리가 약간 애매해요. 파악해야 되죠. 네네, 맞습니다.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예,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예. 훌륭한 방향인 것이고 네. 반면에 윤석열 정권에서 많이 양보하고 네네. 일본 입장을 많이 반영했던 네네. 그걸 그 부분을 어떻게 지키자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걸 그대로 갈 수 있을 것이냐는 네.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일본이 곡선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상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3자 변제이기 때문에 먼저 이쪽에서 돈을 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일본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계약서 조약으로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으로만 구상권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 뿐이기 때문에 일본은 이게 언제든지 개지를 수가 있다고 옛날부터 네.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또 미리
반드시 그 예방하기 위해서 나가시마 보좌관은 애매하게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시 오늘 한일 정상회담 얘기로 돌아와서 일본에서의 평가도 들어보셨죠? 네. 일본은 일단 그 샤토르 외교가 복원이 돼가지고 그리고 미래 제한적인 관계라는 것이 강조되어서 굉장히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잘 그 첫 번째 대면이 일어났다. 그러한 내용.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그 있었기는 했지만 과거에 그것은 그 일본의 여러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는 외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 금미용으로 나온 발언들이 많았을 것이 아닌가. 네. 이제 외교 무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약간 그 보수적인 언론은 언제 또 강경한 입장으로 손해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TV 보도도 많기 때문에 아까 이시바 총리가 처음 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미 일본에서 들었다라는 것으로 상당히 잘 알고 있다.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네. 자, 과거사 문제만 딱 집중을 해서 이재명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캠프에서 일하셨고 했으니까. 위손락 그 안보실장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거는 아까도 나온 내용. 그래서 역사 연도 문제는 원칙대로 하지만 그러한 내용이 미래의 제한적인 한일 관계를 조해하지 않도록 역사 문제를 관리해 나간다라는 이야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는 존재하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윤석열 정권처럼 없었던 것처럼 그 완전히 그 일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관리해 나간다. 라는 그런 식으로 갈 것입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네. 작년에 저하고 인터뷰하시고 당시 이제 광복절 좀 지나고 나서 인터뷰였잖아요. 그때 뭐 상당히 일정 이야기. 뉴라이트에 관련된 그런 사관 문제 그리고 밀정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상당히 화제도 됐지만 많은 분들이 그 관심을 가지셨거든요. 저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궁금증이 아직도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뉴라이트 매국사관 척결위원장을 민주당에서 지내셨고요. 윤석열 정부의 밀정 뉴라이트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세력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그래서 일단 정권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도 완전히 그 인사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권에서 뉴라이트 인사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리박스쿨이라든가 이거는 말하자면 그 뉴라이트의 다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또 외교부를 통해서 보존나가고 있다. 누르범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요. 그래서 이것은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마는 그 안좋은 유산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그 일본하고의 관계 이상으로 내부에 들어온 친일 매극 세력, 이거 내부를 교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문제로 이런 것을 천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의 전체성을 흔들어 놓겠다라는 것이고, 그게 사실 그 현대적인 시작은 근함도 사건이거든요. 사실 근함도 때에 합의를 해버렸잖아요. 그때 일본의 주장은 일제강점기는 한국 사람들은
일본 국적이었다. 그때 정확하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진용이라는 거 그때 일본인이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네.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을 사실상 그때 박근혜의 외교부는 받아들여 버렸어요. 예. 거기서 그러니까 다른 그 역사적인 논리가 확실하게 있는데도 이상하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도간사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또 뉴라이터의 핵심 논리는 일제 간점기 일본인이었다. 한국 사람의 국적이 일본이었기 때문에 그때 모든 것이 합법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 독립운동 자체가 불법이자 그 사람도 테러리스트들이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상한 그 역사관이 나오는데 네. 사실 뭐 저도 많은 분들이 그때는 일본 국적이라는 것은 보여주기식 변희사의 내용이고 2007년에 아베 총리도 그때 한국 사람들은 일본 시민이 아니었다. 다시 국민이라고 말하지 않았거든요. 네. 일본 시민이라고 했어요. 시민이 아니었다고. 그거는 국민이 아니었다. 일본 국적자가 그랬죠. 예.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그 아베 총리 자체가 그 정확한 공식 답변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일본 여권을 그때 쓴 거 아니냐. 네. 그 정도로 그 일본 국적자였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나 그때 대한제국 시대에도 그 대한제국이잖아요. 아직 그 한국인의 국적이 그래도 일본 여권을 줬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지배하는 그 피지배 민족에게 일본 여권을 준 그러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일본 그 국적자였다라는 논리는 뉴라이터의 아주 단락적인 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 딱 20초 남았거든요. 그래서 예 아니오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아까 밀정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네. 아직 인사가 다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네.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를 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네네. 당과 정부에도 전달하셨습니까? 당과 정부는 다 알고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냥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조만간에 또 한일 관계나 문제에 대해서 또 조언을 구할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였습니다. 당신이 같은 이유로 다시 올 일 없도록 진짜 진료에 집중하는 진짜 치과 의사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치과 의사는 안다. 덴티움. AI가 만든 미래의 로봇 청소기? 아니, 로보락이 만든 현재의 로봇 청소기. 다시 한번 변신. 그렇게 혁신 로보락. 로보락. 자, 오늘 약속도 스트레스로 인한 피지, 이제 가야지. 깊어가는 채취. 언제 끝나? 하루 종일 쌓인 찝찝함을 순식간에 싹 끝내주게 개운하다. 우로스 스킨워시. 너 기름 너무 먹는 거 아니냐? 어쩔 건데. 기름 먹는 엔진 때 불스 원샷으로 잡는다. 연비의 샷, 불스 원샷. 더 나올 게 있겠나? 전직 대통령의 특검에 대해 한 말입니다. 그런데 특검 출범도 전에 전직 대통령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가 수백 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해 무혐의로 끝낸 검찰이 도대체 뭘 수사했던 건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특검을 한다면 수면 아래 있던 일들이 얼마나 더 드러날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불기소로 처분해준 당시 검찰 수사팀 역시 특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더 나올 것이 없다가 아니라 아직 나온 게 별로 없다가 올바른 표현 같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Who is that? 탑건 레이싱 버전. He's with me. It's really wonderful that Apex are giving second chances to the elderly. 탑건 매버릭 감독 작품. I'm quicker than you. Hi, I'm Sonny.
F1 더 무비 6월 25일 극장 대개봉. 아로나민 C+. 집안일도 회사일도 프로페셔널한 당신. 하지만 피로 관리는? 피로 회복엔 아로나민 C+. 피로는 풀고 항산화 관리까지. 약이니까 다르네. 아로나민 C+. 다시 한번 재석하다. 시즈닝을 재해석하다. 코코넛이 치킨에 내리면 입이 딱 벌어질 천지 개벽의 맛. 야, 나 코코넛 좋아했네. 네네 야자치킨. 우리는 이 땅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다. 서울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더 파크사이드 서울. 우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